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을 때 여러분이 무주택으로 주식을 뭐 싸다고 막 이렇게 긁어 모으면 주식에 올인했던 분들은 굉장히 손해가 컸고 1주택 내 집 마련을 하면서 뭐 이런 분들은 크게 이제 이득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집값 하락이 20% 30%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국 통계만 보고 스태그플레이션 때 집값이 하나도 안 떨어지겠구나, 무조건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스태그플레이션 기간에 집값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집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금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번 살펴봤잖아요. 못 보신 분들은 지금 여기 링크 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오시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그래프가 나왔죠. 지금 미국이라는 전국 단위의 자료잖아요. 이 집값 같은 경우는 모든 주거 상품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뭐 여기 오피스텔도 있을 거고, 아파트도 있을 거고, 빌라도 있을 거고, 단독주택 다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지역이 있잖아요. 이 그래프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왔다는 1982년, 3년 이때도 떨어지지 않고 오르고 막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이걸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그리고 뭐 어떤 주거 상품 유형별로 보면 상승한 지역도 있지만 분명히 크게 하락한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가 굉장히 고평가돼 있단 말이에요. 소득 대비 비싸요. 역사적으로 비싼 축에 들어요. 너무 비싼데 경제가 어렵고 금리가 올라가고 막 심리가 죽고 하니까 2022년에 하락하고 있죠. 지방에 별로 안 오른 지역에 뭐 빌라 라든가 아파트나 막 이런 게 막 올라요. 공급이 부족했다든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는 떨어졌는데 여기가 많이 올라버리면 결과적으로 이 전국 통계에선 하락이 없게 그냥 유지가 되거나 뭐 조금 떨어진 정도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업로드했던 그 두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런 전국 통계, 그리고 긴 시간 막 70년 단위 이런 국가 통계, 이런 거에는 지역별로, 시기별로, 어떤 유형별로 보면 폭의 하락이 있고 큰 폭의 상승에 있는 걸 이런 전국 통계에서는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집값이 크게 떨어진 적은 2008년 이때 한 번이고, 그것도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미국이 대출 정책을 잘못해서 크게 온 거기 때문에 이제 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미국이 이런 원인 때문에 크게 떨어질 일은 없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화폐 가치 하락에 따라서 물가 상승에 따라 집값이 따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명목 집값이 입지가 좋고 뭐 일자리가 좋은 지역에 내 집 마련 감당할 수 있게 하나 사두면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지, 지금처럼 서울이나 수도권이 8년 9년 집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굉장히 소득 대비 고평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면 집값 하락이 20% 30%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산 가격에서. 그러니까 이 전국 통계만 보고 스태그플레이션 때 집값이 하나도 안 떨어지겠구나, 무조건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외부 채널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거나 뭐 초대를 받거나 이렇게 방송을 할 때가 있잖아요. 거기는 녹화 시간이나 방송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여러 다양한 주제가 있을 때 이런 걸 일일이 다 설명하고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그 시간을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남쌤, 그러면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국 단위로 보고 긴 시간을 보면은 내가 감당 가능한 대출로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집값이 오른다. 그런데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소득 대비 집값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면서요. 20% 30% 집값에 하락이 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 집 마련을 아직도 하라고 권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감당 가능한 대출로 하라는 거지만, 그러면은 아예 20, 30% 폭락했을 때 그때 사면은 더 좋은 거잖아요. 싸게 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아니면 집값이 뭐 수요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터져가지고 하락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쌀 때 사는 게 좋죠. 문제는 그걸 정확히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집값이 폭락할지는 맞출 수가 없어요. 하락 시기를 맞추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제는 좀 상승으로 가겠다는 차라리 조금 맞출 수가 있는데, 이게 하락으로 가는 건 정말 맞추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집값 이제 폭락한다, 무조건 폭락가 있는 집 다 팔고 내 집 마련하지 말고 뭐 2000 몇 년까지 기다려라, 뭐 이렇게 말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있잖아요. 평생 집 사지 말고 임대주택 살아라 하는 정치인들이나 그런 분들은 자기 집이 하나 있어요. 솔직히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거예요. 내가 폭락할 거라고 말해서 맞추면 나는 명성을 얻고 어우 선생님 뭐 대단하시네요. 강의를 막 들으러 오잖아요. 근데 내 예측이 틀렸어. 집값이 더 오르거나 폭락을 안 했어요. 그래도 그분들은 괜찮은 거예요. 왜? 자기는 집이 있으니까. 나는 집값이 올라도 내 집이 있으니까 이거 올라가는 걸로 방어가 되고 내 예상이 맞아서 집값이 폭락을 하면 일단 내가 살 집은 있는 상태에서 내 예측이 맞았으니까 명성을 얻고 돈을 번단 말이에요. 이게 집값 상승기엔 반대죠. 막 집 엄청 무조건 집 사는 사람 명성 얻듯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양다리를 걸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지금 집을 2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집값 상승 쪽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만 예상과 달리 집값이 크게 하락하는 위기가 오더라도 장기적으로 나는 그걸 버틸 수 있게 대출을 줄여놨고 소득을 늘려놨고 고정금리로 바꿔서 금리 리스크를 없애고 이런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뭐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 내 예상이 틀렸네 하고 버티다가 이제 아까 이 그림처럼 결과적으로 집값이 이 위기를 이겨내고 상승하게 되면 그 집에서 이제 또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집을 사라고 하는 전화, 집을 사지 말고 무주택으로 살라고 하는 그 폭락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먹고 살만 하다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쵸? 왜? 양쪽에 지금 다 내가 대응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그럼 문제는 무주택자분들, 내가 아까 자금이 없거나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무주택자인 건 당연한 거죠. 제가 책에서 썼듯이 이 부동산의 변화를 공부하고 현장을 느끼면서 경험을 쌓고 저축을 하는 시기로 취하면 되는 건데 내가 충분한 자금이 있고 어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시기고 해야 되는 시기인데 집을 사지 말라는 분들의 말을 듣고 내가 충분히 관심과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내 집 마련을 미루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 가치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집값이 반드시 폭락할 거야 라는 거에 내가 올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하락할 거니까 집 사지 말라는 분들은 자기 집이 있기 때문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다? 집값이 올라가면 망하는 거고, 그쵸? 집값이 폭락해야만 성공하는 거고, 집값이 그냥 적당히 지지분하게 유지가 돼도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집값이 꽤 비싼 걸 저도 알지만 정확한 하락 시기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비싸게 사는 거가 맞지만 이 그래프에서 70년의 역사를 보듯이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 집값이라는 건 화폐 가치의 하락과 수요 공급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떨어졌을 때 파는 상황만 만들지 않으면 1주택 내 집 마련 경우는 이 자산을 잃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내 집 마련을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때 집값이 지역별로 좀 하락을 하고 고평가됐던 게 하락을 하지만 결국에는 스태그플레이션 기간을 극복을 해내고 집값이 다시 크게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상승하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는데 경제 성장은 따라가지 못하고 기업들이 어렵고 여러분의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가 너무 오르는 상황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잡으려고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하락을 잡으려고 금리를 크게 올리는 걸 말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1차 스태그플레이션 왔을 때 물가가 막 너무 올라 이거 잡아야 돼 하고서 금리 올렸잖아요. 10몇 프로씩 팍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돈을 빌려서 집을 사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집을 아무도 안 사요. 집값도 너무 고평가된 건 하락하고 이제 고평가되지 않은 건 유지하거나 뭐 조금씩 오르는 걸 우리가 지난번 그 기록에서 봤었죠. 이 금리를 우리가 1년 이상 높은 금리를 못 하는 걸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금리를 이렇게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자마자 금리를 팍 내리게 돼요. 왜냐하면은 경제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의 삶이 물가를 잡는 게 목표지 사람들을 높은 금리로 조지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는. 그러니까 금리를 다시 팍 내리면서 금리를 내려서 다시 경제를 살려. 이제 물가는 잡았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끌어내렸어요. 그러면 이제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경제가 망가져 있으니까. 물가가 올라가는데 월급은 안 올라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잖아요. 기업도 막 망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금리를 확 끌어내려서 이제 다시 기업을 살려주는 거죠. 이게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거죠. 얘는 잡아 끌어내렸으니까 이제 얘를 다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색 음영이 된 스태그플레이션 기간을 극복을 하게 되면 이 물가는 적정한 수준으로 내려오고 물가 상승률은 기업의 경제도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미안해 우리가 회사가 경제가 어려워서 월급은 안 올라서 힘들었지 하면서 이제 월급을 그때 팍 밀린 걸 올려주는 거예요. 전에는 회사가 망할 것 같으니까 못 올려줬다가
우리가 이제 경제가 좋아졌어. 스태그플레이션이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 월급을 많이 올려줄게.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IMF 시절에 막 몇 년 동안 한참이 들다가 그거 지나고 나서 갑자기 막 닷컴 버블 일면서 막 경제 엄청 살아났을 때 그때 월급 팍팍팍 그 MB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막 올라간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스태그플레이션 기간 극복을 한 뒤에 집값이 크게 올라가는 키포인트는 뭐냐면 금리를 저금리로 팍 내리게 된다. 내가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돈을 빌려서 살 때 대출 이자가 줄어들고 대출 받기가 쉬워진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집값이 너무 고평가된 거는 이 기간에 하락을 한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봤던 그 전체적인 기간에서는 결국엔 모든 상품을 통과하는 거니까 유지되거나 올라가지만 지나치게 고평가된 지역, 지나치게 고평가된 주택 상품 같은 건 20% 정도씩 하락이 온단 말이에요. 이 기간에 사람들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집값을 못 받쳐줘요. 또 공포에 의해서 심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제 극복을 하게 되면은 내 회사가 막 위태위태하고 나 잘릴지 몰라가지고 무슨 집을 사 지금 미쳤어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회사에서도 난 안전해졌고 내 월급도 연봉도 팍 올려주고 금리도 팍 내려가고, 근데 집값이 지나치게 비쌌던 서울 경기도 집값이 막 20%씩 떨어졌다고요. 지금 가격에서 한 20%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집 안 사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야, 2019년 집값으로 돌아가면 나는 집을 사겠어. 이런 생각 안 해보셨겠어요? 아니면 2020년 집값만 돼도 나는 영끌에서 살래. 이런 생각 해보셨잖아요. 집값이 그렇게 변해 있다고요. 그러면 전세랑 매매가랑 이제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내 집 마련하자. 내가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오기 전에 막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무주택으로 이거 겪어보니까 이거 너무 힘들더라. 내 집 하나는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 집을 사려는 수요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값은 내려오고 금리는 저금리가 되고 내 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집을 살려는 수요가 팍 늘었기 때문에 집값이 이때부터 반등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더해지기 때문에 집값이 그냥 하락하다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게 크게 폭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수요가 늘어난 거잖아요. 이것만으로는 집값이 폭등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집값이 크게 튀어 올라가려면 공급 부족까지 겹쳐야 된단 말이에요. 수요는 막 늘어나는데 공급이 너무 부족해.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공급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뭐 철근 값이든 뭐 콘크리트 비용이든 뭐 모든 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석유값도 엄청 오르고 집을 짓는 원가는 막 크게 올라갔어요. 근데 그 집을 비싸게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분양이 안 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스태그플레이션 진짜 본격화되면 사람들이 지금 경제가 어렵고 내가 망할 판인데 무슨 빚내서 집을 사요. 또 금리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건설사는 원가는 올라갔는데 분양을 못하기 때문에 집을 안 짓게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도 다 멈추고 3기 신도시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국가나 건설사들이 알아서 멈춰요. 가던 거를 2030년 완공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만들지만 지금 집이 넘쳐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을 추가로 안 해도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판인데 이거까지 지으면 이제 다 죽어. 집을 막 못 짓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가 스태그플레이션 기간 동안에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제 극복을 하게 되면 금리는 크게 내려왔고 사람들 월급은 크게 올라졌고 물가는 잡았고 회사 경제가 좋아졌는데 사람들이 그럼 이제 집을 좀 사볼까? 저렴해졌네 하면서 막 수요가 크게 늘었는데 신축 아파트는 없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집을 안 지었으니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끝났을 때 집값이 뭐 하락을 했든 지지부진하게 갔든 그때 이제 다시 팍 튀어오르는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금이 있는데도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또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집 사지 말라고 하는 그 폭락론자 교수님들 무슨 연구소나 그런 아저씨들 얘기 듣고 여러분이 무주택으로 가면 스태그플레이션 기간 뭐 한 2, 3년 정도는 여러분이 웃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을 극복을 했을 때 집값이 이렇게 크게 튀어오르면서 그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내지 못하면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지 않고 이 위기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금리를 좀 오르다가 이 내년 정도 돼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아내면 스태그플레이션에 의한 집값 하락 없이 다시 수요 공급 논리로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예상했던 그 집값 상승 시나리오. 그러니까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락을 멈추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한쪽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값이 무조건 20-30% 이상 폭락할 거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반드시 올 거다. 금리가 끝없이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질 거다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비싸게 사는 것 같지만 이게 장기적인 시간을 5년, 10년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이 화폐 가치 하락에서 집값이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주택 투자는 당연히 절대 반대지만 1주택 내 집 마련은 지금 조금 비싼 가격이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과 어떤 직업적인 소득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고정금리로 작지만 혹은 지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적당한 수준의 내 집 마련을 해서 이 화폐 가치 하락과 집값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지 않고 이 집값 상승으로 가는 그런 시나리오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값이 내가 샀는데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비싸게 샀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어. 그렇게 되더라도 하락장 갈아타기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결과적으로는 5년, 10년 뒤에는 집값을 돈을 또 크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이나 다다음 영상쯤에 또 자세하게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 스태그플레이션 기간에 주식이 재미가 없었어요. 부동산은 어느 정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방어를 하다가 스태그플레이션 지나가서 팍팍 올라갔는데 보셨잖아요, 지난번에. 근데 주식은 제가 예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굉장히 지지부진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얘기한 건 스태그플레이션을 이겨내면 우리 월급을 물가가 크게 올라간 만큼 이제 소급 적용해서 이제 몰아가지고 팍팍 올려준다 그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집 사기 쉬워진다. 이거는 말이 되죠. 소득이 늘었어? 주택담보대출은 그 소득을 담보로 그 소득 상환 능력을 담보로 더 크게 빌릴 수 있으니까 집을 사기에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주식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시면 PER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접어주를 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영업이익, 그러니까 회사의 이익 대비 지출이 너무 많은 주식은 이 수치가 안 좋은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기간에는 기업이 경기가 침체되니까 어려워지잖아요. 막 회사가 어려워요. 망할 것 같아. 그죠? 이제 막 지지부진하고 막 힘들다가 이제 겨우, 이제 한숨 돌리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네. 요 정도 된 거잖아요. 근데 월급은 몇 년치를 못 올려줬기 때문에 이제 팍 올려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건비는 크게 늘어났어. 인건비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했다고 크게 늘어났어요. 근데 매출, 회사의 이익은 아직 그 정도까지 크게 늘어나지 못한 상태죠. 그러니까 지출은 크게 늘었는데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은 그만큼 늘질 못했기 때문에 PER이라는 게 나빠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가를 구성하는 건 결국은 이 기업이 돈을 얼마나 잘 버냐, 그리고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돈을 안 쓰냐인데 기업이 지출하는 인건비는 팍 늘고 매출은 그걸 못 따라가니까 이 기업은 그래서 잘 못 오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핵심은 그거죠. 내 월급이 밀렸던 게 팍 오르는 게 부동산은 집값 올리는데 엄청 좋은 요소고, 주식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오른다는 게 주가가 떨어지게 하는 요인인 거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을 때 여러분이 무주택으로 주식을 싸다고 막 이렇게 긁어 모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제가 모르겠지만 과거에 얘를 스태그플레이션 2번이 왔을 때는 무주택으로 주식에 올인했던 분들은 굉장히 손해가 컸고 1주택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주식을 약간 가지셨던 이런 분들은 크게 이제 이득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를 하셔가지고 너무 한쪽에 올인하지 마시고, 제가 청년인생공략소에서 청년분들 대상 20대 30대 흑수저 청년,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게 없는 청년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직장을 탄탄한 직장을 갖고 내 집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어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그 삶을 이어나가는 경제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거시경제 분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길게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봤더니 그냥 사람이 몰리고 인구가 몰리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적당한 시점에 내가 감당 가능한 대출로 내 집 마련을 했고 장기적으로 유지하면 집값이 오르더라, 그 정도까지만 알고 너무 이 거시경제 이런 분석 이런 거에 시간을 쏟지 마시고 그런 거보다는 훨씬 작은 얘기들, 실질적인 얘기들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금리 인상, 유동성 이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돈 버는데. 그래서 이런 큰 얘기는
일단은 오늘로 좀 정리를 하고 나중에 또 어떤 큰 이슈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제 다음 시간 같은 경우 우리가 여태까지 되게 큰 이야기들을 많이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한 2억대 내 돈 한 4천에서 5천만 원 있으신 이런 어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대상으로 2억대로 서울 주요 직장을 1시간 이내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24평 정도 되는 좋은 아파트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제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계신데 어떤 공부가 부족하거나 시간이 촉박하셔서 집을 사야 되나 말 이런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제가 정말 이제 실질적인 그런 걸 한번 이제 찍고 촬영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흑수저 서민 청년분들이 부동산이나 경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베이스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이 차근차근 어떤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제 강의를 통해서 꾸준히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제가 업로드 해드리는 강의를 그냥 듣고 공부를 하시면,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부동산이라는 게 이런 거고 경제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그 정규 강의 수준의 그런 거를 그 무료로 유튜브로 보실 수 있게 그 촬영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제가 의견을 드리자면, 서점에 가셔서 앞으로 3년 부동산에 미쳐라 남덕현 이제 검색하시면 그 부동산 코너에 있어요. 제 책을 한번 만약에 지금까지 제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한번 구매를 고려해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제 강의 이제 영상 듣기 전에 제 책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습득이 빠를 겁니다. 한번 내가 대충 이제 이 사람이 뭐 대충 어떤 소리 하는지는 책으로 한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요 책을 한번 이제 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오늘 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이버에 청년인생문학소 카페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